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입니다.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는 경제 이슈와 경제 상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팟캐스트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iOS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많은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경제 유캐스트나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윤리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중국이에요. 예. 중국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편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약간 중국 경제에 지난 이야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편에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럼 개론 같은 성격으로 일단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도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중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랑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국가잖아요. 진짜. 예. 정말 징글징글하게 같이 갑니다. 예. 우리는 사실 중국을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중국의 경제 성장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실 5,000년의 역사 이래 최근 50년처럼 한국이 중국을 무시한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그쵸? 이제 좀 뭔가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예, 항상 우리가 당해왔는데. 네. 예. 근데 최근에는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더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해왔는데 최근에 중국이 정말 빠르게 위협을 하고 있기는 해요. 예. 그게 아무래도 중국의 많은 인구수를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세계 2위의 지금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대상이기는 해요. 또 우리나라 수출의 많은 부분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뭐 한류 문화나 화장품, 다양한 전자제품이나 제조업 등도 사실 중국과 약간 공생관계도 있다 보니까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한동안은 중국의 높은 성장률 덕분에 우리도 좀 혜택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거기서 워낙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요즘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전만하지 못하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옛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978년에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최빈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대약진 운동이라던가 뭐 문화대혁명 이런 후유증 등도 있었고, 그때 당시 얼마나 좀 최빈국이었나 보면은 1978년에 한국은 1인당 GDP가 1,400달러였다면 중국은 100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예. 예, 굉장히 정말 못 살았던 때가 있고, 네, 이때 당시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시 중국의 뭐 사회주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굶어 죽게 생기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1978년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대중적 계급투쟁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의 자급 경제를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때 이 선언을 한 게 덩샤오핑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회주의의 자급경제 폐지의 한 사례로 사실 인민공사 폐지를 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사회주의 경제다라고 하면서 많이 배웠던, 많이 들었던 사례 중 하나가 정부가 농토를 소유를 하고 인민들이 이를 이제 경작을 해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모두에게 균등하게 이제 식량을 배분하는 거예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는 효율성을 엄청 떨어뜨리고 기술 발전도 더디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식량의 양은 열심히 일한 사람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양이 동일하면,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동일하면은 사실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라도 그러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 현실과 맞닿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이 덕분에 사실 오랫동안 지속됐던 식량난은 해소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당시 중국은 해안 도시를 경제 특구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서 이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이렇게 개혁 정책을 펼친 거예요. 당시 덩샤오핑 전 주석의 말이 유명하잖아요. 고양이가 검든 희든 그건 문제가 아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이게 바로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사실 결과는 이제 꽤나 성공적이었어요. 연평균 10%가량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세계 최빈국을 탈출할 수 있었죠. 그리고 현재 GDP 기준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날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 경축 행사를 열었고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도 개혁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사실 덩샤오핑이 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실 그런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은 좀 이룩했어요. 이 개혁 개방 덕분에 그래도 중국의 경장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의 개혁 개방 중 중요한 키워드 2개를 꼽을 수가 있어요. 바로 남순 강화와 도광 양회입니다. 남순 강화는 덩샤오핑이 1992년 천안문 사태 이후 보수파를 견제하기 위해 남방을 순회하면서 이제 개혁 개방을 촉구한 연설들을 의미를 해요. 이때 이제 선전과 상하이 등을 돌았었죠. 그리고 이제 이는 또 한 번 아무래도 중국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1989년 중국의 성장률은 8.4%였지만 1992년 다시 12.5%, 1993년 13.8%로 급등을 했죠. 2자릿수 급등을 한 거예요. 또 중국의 개혁 개방의 이제 키워드는 도광양회예요. 도광양회는 덩샤오핑의 강조한 대외적으로 이제 제시한 전략이에요. 이 의미가 빛을 감추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한 뒤 은밀하게 힘을 기르는 전략이에요. 즉 야망을 숨기고 조용히 힘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이죠. 하지만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도광양회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사실 네, 그렇죠. 조용히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대놓고 힘을 키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도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시진핑은 막 1대1로나 중국 제조 2025 이러한 국정 아젠다를 이제 되게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있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1대1로와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1대1로란 2014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이에요.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이제 뭐 만들겠다 이러한 의미인데 실크로드는 다들 이제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비단을 이렇게 무역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상인들의 길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죠. 예, 맞아요. 고대 동서양을 연결을 했던 그런 이제 무역 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현대판으로 다시 구축을 해서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 그리고 무역 등을 확대하겠다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중국 관련된 이런 신실크로드 1대1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사실 좀 잠잠하죠. 예. 부작용도 많이 알려진 것 같고요. 예.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진핑은 끊임없이 여러 나라,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1대1로를 엄청 강조를 해왔고 2014년에는 1대1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해서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16년에는 이제 이를 위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도 출범을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시장이 탄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 1대1로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견제를 했었고 좀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우려를 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또 1대1로 중심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1대1로는 이제 시작은 거창했지만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비용 문제에 대한 이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부 해안 철도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몰디브에서는 1대1로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비용을 굉장히 부풀려서 산정을 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예. 이게 다 이제 약간 1대1로에 대한 중국의 속내가 드러나면서부터인데요. 제가 앞서서 중국이 펀드 설립과 뭐 투자를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속내에는 펀드를 통해서 중국이 저개발 국가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우리 같이 1대1로를 만들어보자. 그런데 저개발 국가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중국이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이 돈을 너희한테 빌려주니까 이걸로 투자해서 사업을 해라고 해요. 근데 그 사업을 위한 실제로 건설과 운영은 중국이 담당을 하는 거죠. 결국에 중국 돈은 저개발 국가가 중국 돈을 빌려서 중국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인프라가 다 완공이 되고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운영 수익을 부채 상환하는데 또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사실 저개발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로운 사업은 아니에요. 싫을 수밖에 없죠. 그냥 뭐 예전에 미국 같은 그냥 무상 원조로 해줬잖아요. 그냥. 예. 그 덕분에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소유럽이 좀 일어날 수 있었는데. 네. 이건 좀 아니죠. 예. 더군다나 이제 당시 저개발 국가는 사실 그런 사업 경험이 많지 없다 보니까 그런 사업 채산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런 무리한 투자 계획을 처음에 수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뭐 사실상 그 사업 개발을 위해서 뭐 11억 달러면 괜찮은데 중국은 아니야 뭐 100억 달러가 필요해 하면서 이렇게 100억 달러를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가 더 많아지겠죠.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구한말 때 네. 일본이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보면은 네. 막 국채 막 빚 빌려주고 종속시켜 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예. 이제 중국이 1대1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이름 하에 금융을 통해 저개발 국가들을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겠냐 이러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동안 많은 인구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을 해왔잖아요. 이제 이게 사실 이른바 양적 성장인데 이거를 질적 성장으로 변신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질적으로 이제 제조 강대국이 되겠다. 우리는 더 이상 뭐 부품을 조립하는 기업이 아니라 정말 기술력이 있는 그런 제조 강대국이 되겠다. 이러한 전략이에요. 2015년 발표한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독일의 공업 4.0을 주요 구상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독일의 공업 4.0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술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뭐 반도체 기술이 뭐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것 같다, 우리나라를 따라잡는다,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다 이러한 이제 전략의 일환이고 이 외에도 사실 뭐 로봇이라던가 전기차, 또 통신 분야 이런 곳에 있어서는 자금을 아끼지 않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섭게 기술 부분을 이제 추적을 해오고 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의 기술을 약간 이제 뺏어오는 약간 이러한 이제 일도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무역 전쟁을 견제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렇죠. 미국은 이제 중국이 막 이렇게 계속 우리는 뭐 1대1로를 만들 거야. 막 우리는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할 거야. 라고 하니까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곱게 보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더 커지는 것도 사실 무서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창 좋았다가 좀 떨어지는 그런 하향세에 있다고 하면은 중국은 또 반대니까. 네.
그래서 근데 또 중국 제조 2025도 사실 좀 조금 잠잠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요즘은 좀 잠잠해요. 이에 대해서는 또 다음 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국의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14억 명으로 여전한 세계 1위입니다. 명목 GDP 기준으로 경제 규모는 14조 달러로 2019년 기준이에요. 예. 세계 2위고요. 하지만 1인당 명목 GDP는 1만 달러로 세계 73위입니다. 굉장히 낮죠. 예.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것도 이게 불평등한 그렇죠. 경제 구조 때문이기도 해요. 지역 간 불균형도 되게 심하고요. 예, 정말 부자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은 부자들이 있다고 중국에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역 규모는 이제 4조 달러로 2015년 기준으로 4조 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굉장하죠, 사실. 예. 2018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2017년 대비 6.6%예요. 사실 이건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지 않는 높죠, 진짜. 네, 예. 성장률이지만 그동안의 중국의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이 6.6%가 1990년 이후 최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2018년 4분기 성장률은 6.4%. 고 3분기는 6.5%였다고 해요. 분기별로 봤을 때도 점점 좀 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좀 겹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진 않아요. 주요 기관들의 그런 중국 경제 성장률, 올해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대부분 6.1에서 6.4%로 6점 초반대예요. 이거는 작년보다도 또 낮은 성장률이죠.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어요. 과도한 투자. 그동안 정말 너무 돈으로 많이 나갔다. 과도한 투자나 뭐 민간 경제 위축, 많은 부채 등을 이제 원인으로 꼽고 있기도 해요. 근데 좀 사실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았던 거를 보면은 작년에 중국의 부채 비율이 조금 7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해요. 예, 그렇군요. 예,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좀 이제 투자가 줄어들었던 게 아니냐, 그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었던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내실을 다지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글로벌 수출 관련돼서 이제 성장률이 약 10%에 대해서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장이 만약에 좀 누그러들면은 그 부분을 채워줄 다른 뭐 국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 사실 그러한 국가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죠. 뭐 인도 정도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많이 모자르죠. 네, 그렇습니다. 거대한 수입 대국이자 수출 대국인 이런 중국가 위축되니까 많은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뭐 유럽과 미국도 경제가 뭐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다가 요즘 좀 다시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계속 불확실성에 계속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뉴노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도 성장이 전체 인류사를 봤을 때는 약간 비정상적인 특수한 기간 한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도 성장을 정말 정상적인 그런 걸로 인식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안에 이런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은 다시 또 생각이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둔화된다고 하면 당장 이제 우리 일자리와 우리의 소득이 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저성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진짜 정부라던가 글로벌적으로도 볼 때도 사실 끝없이 성장은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인구가 끝없이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중국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경제 성장도 2위 정도 올라오니까 한국이나 이런 나라 주변 나라를 보면서 소국
까분다. 사드도 그렇잖아요. 보면 대표적인 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좀 약간 겁나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이 만약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아지고 내부 간의 갈등이 좀 커지게 되면은 어쨌든 내부의 그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부로 적을 돌리는 거거든요. 예. 만만한 나라 어디겠습니까? 네. 또 대표적인 또 친미 국가로 또 분류되고 있잖아요. 한국이요 또. 맞습니다. 딱 괜찮죠. 예.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오늘은 준비를 했고요. 예. 다음 편에서 또 다시 이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평범한 시민들의 경제 생활을 보다 건강하게 바꿉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